들어오세요. 팬덤이랑 이런 것이군요. 와, 놀랐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주 GV 모더레이터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경미이고요. 영화 감독입니다. 제가 GV를 가끔 하긴 하는데 제 영화는 GV라서 질문을 모더레이터나 관객분들이 해주면 대답하는 일은 주로 해봤지만 사실 모더레이터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조금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영주에서 지연지 역할을 맡은 김양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주에서 상무 맡은 유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 감독 차성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차성덕 감독이 제 첫 영화인 미스홍당무와 두 번째 영화인 비밀은 없다의 스크립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은 오랜 인연이 있어서 저로서도 차성덕 감독의 첫 작품에 이렇게 GV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게 참 기쁜 일이 됐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영주의 영화의 아이디어를 제가 차성덕 감독한테 처음 들었던 날을 기억해요. 내가 비밀은 없다 촬영을 마치고 후반을 기무강 작업을 할 때였는데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마 편집실을 끝나고였나? 제 비밀은 없다 편집실에서 편집 마치고 차성덕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랑 같이 차를 마시는데 네, 성덕아 너는 다음에 뭐 할 거니? 했더니 뭐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부모님을 잃은 여자아이가, 남동생이랑 죽이는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죽인 남자를 찾아가 그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재밌겠다. 내 딸이랑 부모님을 죽인 남자랑 러브라인 완전 섹시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단 섹시하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텐션 섹시한 텐션이 있는 거야. 뭐 이러더니 제 얘기는 귀뜸으로 듣더니 그 이후로 저한테 신호도 안 보여주고 신호도 안 보여주고 영화 완성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불러줘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감독과 배우분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또 질문 받는 시간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김연기 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계속 현기 씨 얼굴이 계속 나오는데 촬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건 있었나요? 저는 촬영을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뭔가 부담감이라든지 뭔가 스스로 제 얼굴을 보면서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느낌을 못 들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제가 영주를 처음 본 게 개봉 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 관객분들과 만나고 저도 그때 영주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저도 정말 제가 그렇게 긴장할 줄 몰랐는데 그 정도로 긴장한 걸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이게 부담감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제가 연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배우가 그 인물을 연기할 때 대사가 많지 않거나 대사가 있더라도 본인의 속을 얘기하는 대사가 없을 때는 연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로 관객한테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표정과 행동으로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영화는 향기 씨도 그렇고 재명 씨도 그렇고 바로 그 어려운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명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제 전 연극을 좀 오래 해서, 연극은 아무래도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는 작업인데, 영상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점점 영화를 하면서 그 이미지라고 표현되어지는, 표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그 어떤 강한 에너지보다 작은 떨림 하나, 눈빛 하나, 그 호흡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어떤 미학을 만들어낸다는 게 다시 한번 느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서 재명 선배님께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데 등장할 때부터 가해자라고 비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이 시나리오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촬영을 하면서 감독과 그렇게 잡아가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때 제일 놀랐던 거는 이제 감독님의 세계관에 대한 거였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이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 상무라는 인간도 어떤 부분에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의도치 않은 사고이고, 그것이 운명이나 큰 굴레 안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자괴감과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인물이고, 결핍 아픔이 있는 인물인데, 전체적인 어떤 세계 안에서 이 인물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이고, 또 누군가의 아빠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아이를 죽인 또 사람이고,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편협된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혹은 뭐 이 동시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로 적극한 어떤 시선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믿고 또 약간의 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작품이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서 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어렵지만 성숙한 시선은 어떤 인물을 한쪽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몰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인물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 보여주는 단면에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야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영화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영화의 굉장히 빛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 중에 누구 하나 이해 안 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해서 제가 잠깐 더듬었던 이유는, 제 영화를 보고 맨 처음 영화를 보자마자 차성도 감독한테 전화해서 야 남동생 야 남동생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어린아이라서 하지만 남동생 오늘은 나오지 않은, 예. 근데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어른의 시선인 것 같아요. 예. 차성덕 감독에게 묻고 싶은 거는 참 많은데, 저는 차성덕 감독이랑 같이 지낸 시간이 10년 됐어요. 네, 미송당무가 개봉한 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10년 넘은 거죠. 한 10년, 11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차성덕 감독의 제가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성덕 감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감독 입장에서는 작품을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사실은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네. 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감독들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영화로 만드는 그런 부류의 감독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와 후킹되지 않으면은 시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작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자전적인 경험에서 뭔가 얘기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은 저한테는 좀 필요한 일이었고 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의 고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의 특별한 그런 힘듦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영화를 시사회에서 봤었는데 그때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봤는데 극장에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우시더라고요. 영주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남는 인물인 것 같아요. 혼자서 뭘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뭘 혼자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뭔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쟤는 또 결국 혼자서 걸어가는 데서 영화가 끝나니까 그냥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엔딩 장면이 게다가 롱테이크였고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엔딩이 원래 시나리오상에서 엔딩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원래 시나리오는 그 장면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 조금 더 정리되는 확실한 엔딩 에필로그까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영주가 그 다리 위에서 그 울음을 자신의 이제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마주한 데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살아가는 이야기가 에필로그처럼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엔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게 조금 더 속 시원한 결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단 한 번 한 테이크로 찍었었던 건데 그때 이제 현기가 영주로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제가 컷하는 걸 좀 컷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기가, 그러니까 영주가 다 울고 나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눈물을 그치고 휘휘 둘러보다가 그냥 슬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 딱 그 문턱을 넘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엔딩이 될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혼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의 엔딩 숏이 된 멀어져가는 영주 숏을 조금 촬영 감독님이랑 급히 이제 한 컷을 추가를 해서 찍은 것이었고 역시나 이제 편집 기간을 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엔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버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PD님과 편집 기사님과 또 다른 분들과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그 직감을 따르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요. 네. 후회가 없다는 걸 보니까 의견이 분분했나 보네요. 그랬죠. 네. 그 엔딩 장면에서는 정말 오롯이 현기 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고 클로즈업만으로 모든 감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소로 감독이 걸어가는 장면이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한기 씨가 걸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가? 왜 걸어가셨어요 그때?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이 뭔가 걸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설사 감독이 맨 처음에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찍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인물들은 배우의 것이 이미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었나 봐요. 그런 순간이. 그 엔딩 장면 무슨 자리에서 찍었어요? 한강대교에서 찍었어요. 한강대교? 그러니까 영주가 계속 네.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할 때 영화에서 영주의 집이 여기 있고 그 시장이 있는 승일 그 성문의 가게가 여기 있고 영주가 그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간 구성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그 영주가 소위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그 거리도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도 아닌 딱 그 가교 그 대교 아래 그러니까 다리 위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강 위 공간 아닌 그곳에서. 그래서 네 한강대교에서 찍었죠. 그렇군요.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무도 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거기서 영화를 찍은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잘자요 무엇이든 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용산 쪽 아니에요? 네, 난 여의도. 연결고리 실패. 연결고리 실패.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불순한 관객은 계속 뭔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텐션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재명 선배님이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헷갈려고 막 이럴 때 막 아저씨 제가 영주요 막 이럴 때 막 이랬는데 저같이 이런 관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영화를 볼 때 정말 다들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는 극강의 선함에서 오는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에서 왜 아내분이 이렇게 돈을 숨겨놓는 무슨 식용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식용유통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너무 뜯기 쉬워서 식용유통은 너무 허술한데 자물쇠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충을 거친 것인지. 네. 일단은 조금 허술해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영화적으로 맞는데 일단은 그 시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공간이에요. 왜냐면은 뭐 은행에 갔다가 오거나 이러기 좀 번거롭고 좀 대량으로 뭔가 두부를 한다던가 재료를 사려면은 그 현금이 항상 상비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정말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몇 번 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일단은 그걸 어떻게 돈을 잘 숨겼니 많이 하는 것으로 좀 영화의 집중력을 빼앗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소위 고증이라면 고증으로 바탕된 거기는 해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곳곳에 되게 상징적인 코드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거는 두부를 만드는 집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재명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되게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뜨거운 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떡집도 그렇고 두부집도 그렇고 이제 곳곳에 뭐 새벽 한 3시, 4시에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거기에 제가 연구할 때 술 먹고 그 집에 귀가하는 그 시간에 이제 시장이 열리게 돼요. 그 뜨거운 온기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두부도 아마 그런 느낌의 어떤 상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만드는 두부가 가지고 있는 그 하얀 색과 뜨거운 김과 과한 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담백한 맛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감독님은 좀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두고 두부라는 것을 좀 상상하지 않으셨나? 저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 두부 만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중간에 에피소드가 가게 빌려주신 사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직접 두부를 팔기도 막 했었어요. 아마 멀리 계시면 제가 할머니를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잘생긴 두부 사장님이셔가지고 매출이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어떤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온기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도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간을 새벽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집이 떡집 이전의 두부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새벽에 만드는 그런 어떤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김산문 어떤 사문을 입은 이 두 부부의 삶을 상상했을 때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삶을 계속 어쨌든 삶을 유지돼야 하니까 그런 풍경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었고 또 하나는 그 두부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미가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두부가 콩으로 만드는 건데 그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뭐 콩을 불려야 하고 갈아야 하고 응고제를 넣어야 되고 또 저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두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부라는 게 새하얀 사람이 되세요 하는 식으로 그 의미만 가지고 출소하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이유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콩으로 똑같은 계절에 똑같은 공정으로 두부를 만들어도 이게 매번 그날의 두부가 맛이 다르대요. 그렇게 너무 까다로운 음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무는 제가 상상하기에 선배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빈집 같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데도 계속 하루하루 그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집에 영주가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어떤 의미가 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라는 공간도 원래 영주의 삶이 구축된 그 공간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주는 되게 고립된 아이고 폐쇄되어버린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줌마를 따라서 온 그 시장 상문이 일하는 그 두부집의 이 시장 공간은 자기가 싫어도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굽이굽이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주를 성장시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바람도 있었고 또 대답이 좀 길어지는데 그 영주가 이전에 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일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진열하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그건 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던 아이가 이 집에서는 두부 만드는 걸 배우고 만두 빚는 것을 배우고 뭔가를 배우고 진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했었죠. 두부 가게라는 거를 상상했을 때. 얘기를 나누면서 김밥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 향기 씨가 그러니까 영주가 무슨 대형마트점 같은 데서 중간에 이제 야식 대신 김밥을 주잖아요. 근데 김밥을 그렇게 세상 맛없게 정말 다 세상 살기 싫은 사람으로 김밥을 먹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사 하나 없는데 그냥 김밥 먹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알 수 있었는데, 또 그런 영주가 동생한테 김밥을 주잖아요. 그죠? 그 유치장에 가 있는 남동생한테 김밥을 줄 때는 또 자기가 되게 보람을 찾지 못하고 맛없게 먹는 김밥을 이지만 가장 아끼는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김밥이라는 것이 그게 되게 가슴 아픈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김밥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걸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해요. 갑자기 TMI 갑툭튀 네, TMI가 그 향기 씨한테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내 부모님을 죽이는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문화일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그 어머니가 묶어준 머리끈을 아들의 그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튜브에다가 묶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주 씨의 감정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니까 그 산소호흡기 뽑을 줄 알았어요. 뽑을 줄 알아서 리본이 안 보였어요. 리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뽑는 손이 언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상을 했던 이유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게 복잡하면서 계속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참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면의 수치가, 그 심정적인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은 향기 씨는 이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싶다든지 정말 이렇게 계속 참는 걸 더 이상 못 견디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남동생하고 싸우는 장면도, 남동생하고 여러 번 싸우는데 맘 같아서는 남동생을 한 번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때리고, 되게 남동생이 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남동생한테 을이잖아요, 을. 근데 어땠어요? 이렇게 연기하면서 어느 순간 확 그냥 지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없었어요? 일단 그런 영주의 행동들은 뭔가 그런 많은 감정들이 안에서 이렇게 교차되고 혼란스러울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영주라는 이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영주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터뜨리고 싶고 더 행동을 가고 싶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감정들이 나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냥 영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남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를 보시면 그쵸, 이제 영희에 영희가 너무 말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주가 을 같지만 영주가 그런 영인이에게 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영인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영인이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스스로 그냥 영주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님 없이도 이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받고 싶었던 만큼의 사랑을 일부러 영인이에게 더 쏟아붓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영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말도 못하고 누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로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표현될 때 영인이가 화를 내거나 또 영주가 거기서 뭔가 더 말하지 못하고 탁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도 뭔가 그게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가 너무 빛났어요.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야 되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주한테 느꼈던, 그러니까 영주가 하는 말이 대사만 그냥 딱 들으면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영주가 또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한 단계 저는 오히려 그것이 성숙하는 계기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어떤 스텝을 밟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주가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뭐 악의적인 말이라든지 제 마음대로 분출하고 싶을 때 분출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 대사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남동생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향기 씨가 정말 되게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남동생이 누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창피해 이러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그 남동생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었고 남동생을 이해하게 되는 말이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예.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쪽에 손 들어주시면, 들고 보시면. 먼저 이 영화 세 번째 보는 건데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감성적인 영화에서 너무 그냥 제가 했던 거라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했던 게 영준의 집은 보면은 항상 어둡고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론이 있거나 뭐 이런 곳에서는 좀 대체로 밝아요. 이거에 대한 의도가 혹시 있으셨던 건지를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의도가 있었죠. 왜냐면 이 영화가 영주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있느냐, 누구와 있을 때 어떤 시간대냐, 빛에 있느냐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도 여명이 떠오를 때 영주는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 집이랑 이 상문 집을 놓고 제가 그 촬영 감독님과 조영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기준일 감독님과 함께 영주의 집은 되게 그러니까 영주 자체도 그렇고 이 과거에 머물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부모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부모님 역할하면 되는 걸. 그러면서 아까 향기의 대답처럼 동생을 부모의 대리로 자신이 케어하고 그게 폭력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되도록이면은 손끝 하나 건들지 엄마의 손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먼지가 쌓인 집, 심지어 그 불이 깜빡이는데 그거 고칠 줄 모르는. 근데 이제 상문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픔이 있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든 그 폐허 같은 상흔을 딛고선 또 왜냐면 이제 승일이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승일이 방을 그대로 두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영주에 되게 닮아있는 공간인데 승일의 방은 마지막 영주가 하룻밤을 자는. 근데 이제 자기 안방을 내주고 거기 아들을 위한 침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삶을 또 개조를 해나가잖아요. 그게 되게 삐걱거리고 불구 같지만 그래서 이제 네, 그 의도적으로 조금 더 영주가 홀로 있을 때, 특히 홀로 있을 때는 많이 어둡고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문을 만나면서 상문의 공간으로 영주가 가면서 소위 20대, 19의 그 나이대로 웃고 그렇게 좀 되찾아가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오른쪽에 7번 줄. 안녕하세요. 영화 참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지구를 잘 다니는데
올해는 좀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커나가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영주 영화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상문이 맨 처음에 영주를 봤을 때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을 봤다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면서 영주가 할 말이 있지만 알바가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돌리면서 이 영화는 플래시백이 없더라고요. 저는 상문의 아들도 뭔가 이제 사고에 대해서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친절하지 않게 내용이었고 그래서 참 이 느낌과 그 아들에 대한 이 전반적인 상황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되게 재밌게도 상문의 역할이 되게 영화의 긴장감을 딱 이렇게 되게 작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선배님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빛나는구나 편집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회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플래시백은 당연히라기보다는 플래시백은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워있는 승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많이 쌓아놓은 제가 구상한 전사가 되게 많지만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영화를 잘 보신 분 아니면은 약간 공감하지 못하신 분 각자의 그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그 아들의 전사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영화를 좀 많이 좀 싱크가 잘 맞아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넘기겠습니다. 네,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그 관객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들 우세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극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막 사운드도 막 거슬리는 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저슛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조금 제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소위 관찰한 약간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근데 많이 우셨던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수가 울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한기 씨가 저는 아줌마 아저씨가 그래도 좋아요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그래도 좋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좋다고 이러면서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무슨 저렇게 사람 고백을 저렇게 아프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상문아 생일 축하해. 너무 생소하지? 회원님이 아니고 상문이가 오늘 생일. 저 질문이 언제였지? 월요일에 감독님 GV 봤는데요. 시네마톡 봤는데요. 그때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배우분들이 받았을 때 김호정 배우님도 이 향수기의 슬픔을 알 것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유재명 배우님도 상문이를 처음 보고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나 상문이 알아, 내 안에 상문이가 있어 라고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경우에서 난 상문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배우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부분은 나는 좀 반대 의견이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우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는 아니니까 읽었을 때 그 무의식적으로 좀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그냥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다는 걸 좀 아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올해 제가 좀 이렇게 영화를 좀 많이 개봉했어요. 우연찮게 장르는 다양한데 그 죽음이라는 어떤 바둑가 올해 제가 했던 영화들의 큰 바둑이었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할 때 제 첫 씬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씬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매면서 존경했던 어떤 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씬이 첫 씬인데, 그때 저는 인천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 분량은 제가 죽는 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인천 갯벌에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처절하게 아주 비극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 교인지라 그렇게 하고 나서 숙소로 들어와서 제 분량, 제가 나오는 분량을 보면서 막걸리를 한잔 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또 실제 죽음이 제가 부산에 가서 애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상거 죽음이나 어떤 화두에 대해서 많은 작업자들과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화두가 잘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연구,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상문이 이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존한다는 것. 저 안의 삶도 곧 죽음이라는 것이 공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 그 비어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묘사하시는 부분은 되게 적극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억울하다 혹은 나는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그것들을 느꼈던 어떤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영주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를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표현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 어떤 그런 표정을 넣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알 수 없는 어떤 경계, 모호한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시를 찍고 나서 멋부린 건 아닌가 싶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 후회를 좀 했었는데, 한 번 더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같이 촬영했던 향기랑 그걸 보면서 충분히 표현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삶과 죽음은 공존하고, 그리고 같은 몸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내 옆모습 같은,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옆모습 같은, 뒷모습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상문은 좀 멈춰있는, 어떤 시간이 멈춰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 조끼 입으신 분. 예,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 감독님한테 드리고, 하나는 유재명 배우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그 영화 초반에 고모랑 고모부가 찾아와서 영주랑 동생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찾아오던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재명 배우님한테는 지금 가장인데 실수로 이제 좀 가정을 파괴한 입장이 돼보셨잖아요. 그 영주가 찾아와서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랑 또 아내분이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이제 그 전에
영화에서가 아니라 유재명 배우님 본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마이크를 다시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양대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데 김양기 씨 한양대 입학 축하합니다. 네, 일단은 그 영화 안에서 되게 노골적으로 조금 되게 부박한 인물로 그리는 게 고모와 고모부인데, 저는 그들이 괴롭힌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들 방식으로 영주를 케어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그닥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모나 고모부마저도 그 자신의 그 오빠 레오의 죽음의 피해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안타깝게도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영주에게 그렇게 큰 애정이 없었을 테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영주를 케어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좀 뭔가 어긋나거나 영주나 영인이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비춰지게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서로 오가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라는 게. 영주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되게 배척하잖아요, 되게 고모나 고모부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 안에서 이 5년의 시간을, 아까도 플래시백을 없는 영화고 그 안에서 이들의 관계가, 친척 관계가 그렇게 다정하거나 돈독하거나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처를 또 치유하지 못해서 되게 아파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게 아무래도 어른과 아이들의 그 대척이 되다 보니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그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덜 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모하고 고모부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문이가 아닌 저라면 라고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같이 이렇게 이쁜 영주가 집에 와서 다시 가족이 구성이 되고 승일이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들을 희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욕심 같기도 하고 좀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영주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용기만 있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 못하겠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주가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셨을까? 아까 그 감독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잊어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해왔던 어떤 두 만든 일을 하면서 잠시나마 생각이 멈춰졌을 때 다시 찾아오는 어떤 그런 불편함들, 뭐 육체의 불편함들, 공허함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그런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시계는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린 어떤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상문, 극중 이름이 상문인가요? 그 영화에서 영주가 딱 두부 집에 갔을 때 상문이 저 멀리서 한번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상문의 자세랑 제스처만 보고도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를 볼 때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던 것 같아요. 영주가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펄펄 살아있어야지 확 그냥 복수를 할 마음이 나는데, 너무 병약해 보이고 몸이 아파 보이기도 하고 일단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첫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영 선배님.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야, 이제 질문 많아지고 있지만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예. 이 가운데 아까 질문 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저도 부산에서 보고 싶었는데 티켓팅에 실패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티켓팅을 해서 오게 되어서 영화를 봐서 너무 기쁘고요. 김연기 배우님의 그 주연으로 되게 영화 안에서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촬영했을 때 당시를 돌아보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든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촬영했던 순간이 있으면 어떤 순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촬영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영주가 형숙 아주머니와 상문 아저씨께 모든 걸 고백하는 장면, 네, 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사실 그 장면을 대본으로 볼 때 이 고백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말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 가서 그 공간에서의 것을 느끼면서 대사를 하고 또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느낌을 가지고 뭔가 이 사실들을 다 내뱉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보다 좀 더 고백하는데 그 망설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느껴지는 공기가 되게 영주로서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뭔가 딱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고 대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사연이 많은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의 그 영주의 모습들이 참 생각이 나면서도 지금도 그때 촬영할 때 그 분위기랑 현장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문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쉽지만 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GV 때 오셔서 영화를 또 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씩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관객분들과의 만남에 굉장히 항상 떨려서 긴장도 좀 하고 그래서 긴장하다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많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것도 저희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뵐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내일도 힘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GV 못 느낀 게 고객분들의 시선이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롭고 또 다양하구나는 걸 느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공기도 안 좋고 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뭔가 영주를 만들고 여러분들 만나고 이제 현기랑 재민 선배님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뱉어놓은 말들이 많아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핸드폰 떨어져.